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입니다. 금융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정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탄생한 연합인포맥스 어느덧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그 기념 컨퍼런스로 팬데믹 이후의 경제 전망이라는 큰 주제하에 귀한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2시간 남짓 생방송으로 진행되겠는데요. 우리 시청 여러분에게 또 유익한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시간 내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금융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여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조금 이렇게 뭐 상황이 많이 바쁘고 뭐 살필 것도 많으실 것 같은데 들어가기 전에 한 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 97년 우리 외환위기 올 당시에 뭐 어떤 부서에 어떤 직책으로 계셨습니까? 제가 공무원 생활은 94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때 네. 잠시 근무하다가 97년도에는 해군 장교로 군대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네. 그래도 뭐 군에서도 야 환율 2,000원 갔다 뭐 외환위기 왔다 이 소리는 들으셨겠죠? 그때도 이제 군대에서도 예산 편성 업무를 해서 뭐 예산 편성 환율 이런 것 때문에 환율에 좀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셨고요. 네. 그럼 2008년 그 금융위기 그 당시는 2008년도에도 그 기재부 본부가 아니고 네. 밖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고 외부 파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과거 2번의 위기 때 다 네. 본부에 근무하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역설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김성 부장님이 국제금융국장으로 계실 동안에는 딱히 위기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간에 그래서 제가 본부에 있는 한 위기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가서 약간 그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까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큰 위기가 맞는데요. 또 금융 부분에서만 보면 그 과거 2번의 위기만큼 그렇게 큰 엄중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약간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지금 작금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야기된 이 경제 위기 내지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받은 어떤 경제적인 타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야기된 그 글로벌 경제 충격은 과거 2번의 아시아 외환위기 그다음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고 하면은 그 2번의 위기는 말 그대로 금융위기였고요. 쉽게 생각하면 금융이나 기업 부분의 부실로 먼저 충격이 왔고 그것이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됐던 반면에 이번 코로나 위기는 그 전염병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실물 경제 경제 활동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왔고 이러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금융시장이 가격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달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한 혼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실물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영향은 현재로서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그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이와 어느 정도 길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갈 것인지 계속 지금까지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으면서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도 과거와는 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뭐 이른바 세종에서 느끼시는 어떤 위기감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부서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를 것 네, 같은데 네. 저희 이제 국제금융 파트에서는 지난 3월의 위기 의식보다는 지금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으니까 네. 그만큼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지만 다만 이제 실물 부분이나 이번 여전히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물 경제 부분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재부를 비롯해서 정부 부분 공무원 모두가 큰 경각심과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97년에는 1,000원 환율이 2,000원 갔었고 네. 금융위기 당시에는 뭐 900원 꽤나 많아 하던 환율이 갑자기 1,600원에 육박했었고 네. 사실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국제금융시장은 참 다사다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국장님은 환율 주무부서에 네. 이제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 환율만큼은 지극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이죠. 네. 최근까지. 네, 최근까지.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이 환율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이 1,200원이라는 것은 어느덧 그 위에 가 있으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상황 내지는 위기 상황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식을 가질 만한데 네. 뭐 지난 3월달에 워낙 뭐 시장이 다들 혼란에 빠졌을 때는 1,300원에도 육박하고는 했습니다만 뭐 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안 해주실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혹시나 예. 위로 네. 간다면은 어디까지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환율 수치에 대해서 뭐 뭐 이해하시는 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그 3월달에 저희 장중 환율 최고치가 1,296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300원을 거의 육박했었고, 예. 근데 그 이후에는 뭐 최근까지 보면 1,210원에서 한 40원대 아주 어떻게 보면 넓지 않은 네.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예.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는 제 생각에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두 듭니다. 가지 원인. 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우려가 커졌던 건 2월 달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이 크게 없었던 것은 그때부터 착실히 어느 정도 우리 정부의 방역 정책이나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측면 그게 뭐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이제 K 방역이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까지 됐습니다만 네. 그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3월 중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유동성 뭐 우려가 커지고 네. 뭐 여러 가지 시장에 큰 충격 요소가 많았습니다만 저희들도 한 일주일 정도 그런 시기를 겪었고요. 그러나 3월 19일 미연준과의 통화 수합이 체결되고 그 즈음에서 저희들이 또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그 외환 건전성 완화 조치도 하고 하면서 외환 자금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안정을 찾아가면서 환율도 크게 과거 위기 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뭐 우리 원화의 체질이 이렇게 튼튼해졌다는 것은 인정하고 저는 또 뭐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외환 쪽을 제일 유심히 들여다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 국제금융 라인에서 잘 대처해오고 제도적으로나 잘 뭐 해왔다고 보는데 우선 과거에 늘 뭐 글로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은 뭐 단기 외채 문제가 되든지 뭔가 해서 꼭 환율이 이렇게 늘 뛰듯이 한번 뛰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환율은 벗어났다고 우리 국민들이 믿어도 될까요? 네, 저희들 판단도 비슷합니다. 네. 그 환율 그다고 또 사회자께서 외채 문제를 말씀하셔서 지난주에 저희들 1사분기 3월 말 기준으로 네. 단기 외채 동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 1분기 중에 저희 외채가 총 188억 불 정도 늘었는데 네. 그래서 뭐 외환 대부분 건전성이 안 좋아졌다 이런 평가도 일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4사분기 같은 경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우리 단기 외채가 400억 불 이상 줄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서든 스탑이 일어나면서 해외에서 해외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빌려줬던 외화 자금들을 전부 다 회수해 갔고 네. 국내 은행들은 달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외채가 400억 불 이상 줄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도리어 외채가
200억 불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이런 혼란에서도 우리 금융권들이 그간에 해왔던 달러 조달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우리 시장이 과거에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오면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양상에서는 이제 좀 탈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도 사실 뭐 그때 뭐 2007년, 8년, 9년 무려 뭐 키코 사태도 있고 할 때처럼 기업체들이 뭐 오버헤지 차원이 됐건 뭐 어떤 투기적인 성격으로 네. 좀 시장에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 여전합니까? 그대로 뭐 그렇게 간다고 봐야죠. 네, 그때처럼 기업 부분에 있어서 환율을 매개로 해서 수익 활동을 하는 행태는 많이 없어졌다고 보고 많이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번에도 그러면은 뭐 연준에서 네. 미국에서 선심서듯이 통화 수합을 갖다가 열어줬는데 네. 그게 큰 역할을 한 건가요? 시장 심리를 호전시키는 데도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매우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했다. 네. 그러면은 우선 저기 최근에 이래저래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두 가지가 이제 뭐 이따 다른 교수님들 모시고도 또 여쭤봐야 할 질문이긴 한데 한번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첫째, 왜 이렇게 미국, 유럽, 일본 뭐 어디 할 것 없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머징까지 있는 대로 돈을 풀어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플레가 안 일어나느냐 하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요즘 자꾸 회자되는 그놈의 마이너스 금리 미국도 진짜 갈라는지 이 두 개의 질문입니다. 일단은 그 다음 세션에 나오실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훨씬 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뭐 국제금융국장이 이쪽에 전문가는 아닌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네. 첫 번째 인플레 문제는 네. 저도 제가 작년 8월에 귀국하기 전까지 3년 동안 뉴욕 재경관으로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2016년부터 19년까지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사상 최장기간의 경기 확장기에도 왜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에 네, 대해서도 네. 기억하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에도 저물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대충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를 돌이켜 보면 뭐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업체의 대두와 이에 따른 가격 경쟁, 네. 그다음에 또 셰일 혁명에 따른 또 유가 하락, 그다음에 뭐 글로벌 공급 체인이 완성되어 가면서 이에 따른 생산 원가 인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저물가 추세가 이어져 온 와중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왔고, 근데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98년 위기와는 다르게 약간 물가에서는 양방향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글로벌 공급 체인이 붕괴되고 예. 생산 시설이 복구되는데 정상적인 생산 조업 활동이 재개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경제 활동 부진이 이어지는 와중에 많은 다수의 그 생산 공급업체들이 도산하거나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지 모르니까 장기적으로는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다만 현 상황에서 이 경제 활동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현재 활동에서는 수요 위축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한 올해까지는 물가 상승을 뭐 큰 폭으로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금리는 네. 마이너스 금리는 사실 저도 이게 한국 정부 당국자인데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맞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뭐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뭐 계속 그 미국 선물 시장에서 네.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반영한 가격이 나오면서 시장 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뭐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한 걸 보면 아직 현 단계에서는 미국은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걸 정책 수단으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또 뭐 작년에는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이번에는 또 이 팬데믹 책임론으로 시작했다가 최근에는 또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까지 끄집어내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티격태격은 계속 이어지겠고 우리는 또 중간에 입장이 좀 난처한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국장님께 또 여쭤볼 만한 사안은 이 양 강대국의
패권 다툼 가운데는 이 돈을 두고 네. 어느 돈이 그러면 이제 제일 기축통화로 네. 대빵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로 올라가든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가까운 시일 내에 네. 달러를 대체할 만한 게 있겠는가?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마구 풀어제끼는 식으로 갔다가는 달러 아니라 달러 뭐 하랍이라도 나중에는 정상적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혹시나 달러 이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당대에서 좀 걱정을 해야 될까요? 뭐 또 중요한 저희들한테 정책 과제를 안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국장으로 있기 전에 제가 과장 시절에 기억해 보면 2015년 이럴 네. 때 한참 그 위안화 국제화와 예, 관련된 예. 논의가 많았고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편입되면서 중국이 각지에 위안화 결제은행을 만들고 한국에도 네. 만들어졌죠. 네. 그리고 2015년 12월에는 저희들이 사상 최초로 중국 영내에서 위안화 외평채를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러한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뭐 최근까지 코로나 이전까지 중국 위안화가 결제 통화로서 쓰이는 비중은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특히나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제 금융 시장에 달러 뭐 극심한 달러 선호 현상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채도 싫고 달러 현금을 가지겠다는 정도의 그런 달러 선호가 안전 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를 위상을 완전히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고 생각이 되고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그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할 때 꼭 나오는 게 경제의 디지털화, 뭐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 이런 쪽인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디지털 통화, 특히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논의가 있고 특히 중국 인민은행이 이런 부분에서 꽤 앞서간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최소한 한 5년에서 6년 좀 긴 시각에서 그 문제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뭐 이런 상황이면 또 나올 만한 질문인데 우리 원화의 국제화 문제입니다. 네네. 지금 우리 경제 규모로 보나 위상으로 보나 뭐 무디스 같은 데는 뭐 선진 10개국 가운데 우리를 포함시키니까요. 네네. 이제 선진국 반열에 접어들었다고 또 볼 수 있는 와중에 우리 원화의 위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것도 뭐 저희 이 기재부 국제금융국의 한 30년 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2020년 당초에도 연초에 코로나 이 사태가 있기 전에는 저희 국에서 그러한 또 학계의 논의 이런 걸 예. 감안을 해서 원화 국제화나 그 한국 금융시장의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 과제가 있을까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이었는데 네. 지금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미뤄진 상태고요. 다만 원화 국제화라는 문제는 그 좀 더 긴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결국은 어떤 명분이나 당이론 측면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과제이긴 한데 네. 우리 경제의 그리고 금융시장의 실리를 찾는 차원에서는 성급한 원화 국제화가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성급한 국제화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뭐 농담으로 이건 완전한 농담입니다만은 뭐 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원화 국제화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말 국제화하고 비슷하다. 그것도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만큼 예. 어려운 과제가 또 원화 국제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 뭐 이 날짜가 한 며칠 전만 됐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걱정스러운 어떤 질문들이 나갈 수가 있었겠는데 오늘 현재 뭐 우리 주식 시세를 보나 환율 시세를 볼 것 같으면은 뭐 어떤 위기를 갖다 입에 올리기가 좀 이상한 네. 뭐 민망할 정도로 뭐 시장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실물 경기의 부진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국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어쨌거나 이 새로운 이제 뭐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네. 금융위 이후에 또 왔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도 또 새로운 또 뉴노멀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
뭐 국가적 차원, 기업적 차원 혹시 이렇게 주실 만한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게 뭐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는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저희 분은 물론이고 뭐 청와대 총리실 함께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경제를 미리 그려보고 이에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올라가는 우리 국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각 분야의 변화된 세계 경제 질서에 맞춰서 어떠한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지 이미 연구하고 있는 과제 중이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의 디지털화, 새로운 산업 육성, 뭐 언택트 비즈니스의 활성화,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제 외환 당국 입장에서는 뭐 거창한 포스트 코로나 정도는 아닌데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정 단계로 간다고 하면 과거 선배들이 했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고 저희들이 3종 세트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급격한 단기 자금의 유출이 우리의 시장을 어렵게 했다는 반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만큼 큰 충격은 없었으나 이번에 혹시 우리 제도상 시스템상 부족하고 미흡했던 게 뭔지를 찾아서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그거를 또 좀 더 우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예, 군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드리면서 그냥 부탁 말씀 하나 드리는 것은 뭐 기재부의 소관이나 국장님 그쪽의 소관도 아닐 수도 있겠으나 주변에서 많이 듣기에 하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돈 준다니까 좋고 기업들 지원해 준다니까 좋고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조금 우리 국민들 받는 느낌은 조금 더 진지한 고민과 제대로 된 분석 그리고 좀 길게 내다보고 그냥 당장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왕 쓰는 돈 이게 정말 많은 검토가 있었구나,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한번 좀 또 이렇게 전해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분야 업무에도 명심하고 또 관련되는 부처에도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